저는 북한 장마당에서 그것을 팔았습니다. 발각되면 총살이었죠. 목숨을 바꾼 그 거래가 저를 억대 사업가로 만들었습니다. 팥가루 상인이 어떻게 나만의 성공 신화가 되었을까요? 지금 이 비밀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장마당의 그림자 속에서 시작된 저의 간절했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 길의 끝은 지옥이거나 아니면 천국뿐이니까요. 믿었던 브로커는 인민보안원의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 강물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비밀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이 펜던트가 바로 저를 성공으로 이끈 유일한 단서입니다. 이 펜던트의 비밀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안녕하세요. 탈북민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리동훈입니다. 북한에서 보잘것없던 팥가루 상인이었던 제가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제 사업체를 일구고 살고 있습니다. 1990년대 저희가 살던 북한은 지옥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던 그 시기, 배급은 끊겼고 사람들은 말 그대로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국가가 인민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장마당이었죠. 우리 시청자님들도 70년대 보릿고개 시절 혹은 IMF 때의 어려움을 기억하실 겁니다. 북한의 장마당은 그때의 절박함이 상시화된 생존을 위한 투쟁터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은 바로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장마당에서 팥가루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비극은 딸에게 있었습니다. 딸의 지병은 북한의 약으로는 고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10년을 구른 장마당에서 딸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보잘것없는 낡은 냄비 하나, 닳아버린 인민복 한 벌. 저는 그런 가난의 굴레를 물려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목숨을 걸고 탈북이라는 마지막 도박을 결심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팥가루를 팔았지만 진짜 사업은 따로 있었습니다. 장마당의 진짜 화폐는 북한 돈이 아닌 위안화였습니다. 북한 돈을 받는 상인은 바보 취급을 받았죠. 저는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들어온 중국제 라디오 부품이나 공업용품, 그리고 몰래 들여온 쌀을 팥가루 포대 밑에 숨겨 팔았습니다. 장마당은 저에게 눈치와 타이밍이 곧 돈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가장 혹독한 시장이었습니다. 보안원의 시선, 주민들의 탐욕, 모든 것을 경계해야 했죠. 물건을 하나 팔 때마다 저는 20번 이상 주변을 살폈습니다. 팥가루를 팔면서도 저는 항상 정보를 모았습니다. 어떤 물건이 가장 빨리 팔리는지, 보안원들의 순찰 시간은 언제인지, 심지어는 어떤 보안원이 뇌물에 약한지까지 파악했습니다. 북한의 장마당은 그 자체가 거대한 정보전이었고 저는 생존을 위해 그 정보전에서 이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위험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팥가루 밑에 북한 당국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몰래 숨겨 팔았습니다. 잡히면 팥가루 상인이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왜 제가 목숨을 걸고 이런 무모한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유인물은 탈북 브로커를 찾는 최종 신호였고 저는 이를 통해 가장 큰 손을 유인하려 했습니다. 저는 이미 제 운명을 걸고 미끼를 던졌던 것입니다. 5분 뒤 제가 만난 가장 큰 손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혹시 저처럼 어려운 시절 남들에겐 말 못할 나만의 생존 노하우, 이를테면 물물교환 같은 특별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경험들이 지금의 저희를 만든 소중한 자산이 되었을 겁니다. 저는 딸의 마지막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 재산을 털었습니다. 탈북 브로커 철용은 제가 깔아놓은 붉은 비단천 플러스 유인물 미끼를 알아보고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겉은 흐름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운 생사를 넘나든 사람의 기운이 있었습니다. 브로커 철용은 저를 접근하기 전부터 이미 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딸의 병, 저의 재산, 심지어 제가 몰래 팔던 한국 물품까지. 그는 저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거래가 아닌 사냥을 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는 저에게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지만 그를 100% 믿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목숨을 담보로 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믿지 못해도 그에게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비용으로 어머니의 유품인 금반지와 함께 제 딸의 목에 걸린 낡은 플라스틱 펜던트를 요구했습니다. 금이 아닌 플라스틱 펜던트라니 제가 기가 막혔지만 펜던트를 넘겨주었습니다. 이 펜던트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은 저의 탈북을 돕는 미끼이자
저의 모든 미래를 건 유일한 비밀 카드였습니다. 철용은 펜던트를 요구하며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펜던트 안에 당신 딸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 이걸 팔아서 당신의 목숨만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할 것이다. 그가 딸의 생명보다 펜던트 속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5분 뒤 펜던트 안에 숨겨진 진짜 가치와 그것이 북한의 국경 경비 체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밝혀집니다. 저는 철용이 인민보안원 리더와 비밀리에 만나 돈을 주고받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탈북 브로커가 아니라 절망적인 사람들을 잡아넘겨 포상금을 따내는 함정을 놓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돈과 펜던트를 넘겼고 이젠 잡힐 일만 남았죠. 저를 잡는 데 성공하면 철용은 큰 포상을 받고 저는 딸과 함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포기하려 했지만 제 딸이 저를 살렸습니다. 보안원들이 저를 잡으려는 순간 딸은 제가 파는 팥가루 한 줌을 쥐어 보안원의 얼굴에 던졌죠. 팥가루는 순간적으로 보안원의 시야를 가렸고 장마당 잠체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보잘것없는 팥가루 한 줌이 저희들의 1분의 탈출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저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모성은 총깔보다 강하다는 것을. 저는 딸을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오두막 쪽으로 달렸습니다. 오두막은 함정일지라도 그곳이 유일한 약속 장소였습니다. 보안원들은 제가 돈을 찾아 도망간 줄 알았지만 저는 이미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두막 문 앞에서 저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달아난 것을 안 보안원들이 이미 오두막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 틈으로 안을 엿보았는데 철용이 보안원 리더와 술을 마시며 제 펜던트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펜던트 안에 숨겨진 그것을 꺼내 보여주는 순간 저는 충격으로 온몸이 마비되었습니다. 도대체 펜던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길래 보안원 리더가 그토록 탐을 냈을까요? 이 오두막에서의 목숨 건 거래와 최종 반전이 공개됩니다. 약속 장소인 국경 근처의 낡은 오두막. 저는 예상대로 보안원들의 포위망에 걸려들었습니다. 철용이 저를 가리키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철용이 돌변했습니다. 그는 보안원 리더에게 잡혀 있었지만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펜던트, 그걸 꼭 지키시오. 가서 행복하게 사시오. 철용은 왜 마지막에 저를 도왔을까요? 철용 역시 아픈 딸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저의 딸을 보고 자신이 팔아넘긴 수많은 생명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보안원에게 달려들어 격투를 벌였습니다. 철용의 눈빛은 이미 죽음을 각오한 눈빛이었습니다. 철용은 저에게 속조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철용이 보안원 리더에게 달려들며 외쳤습니다. 니놈이 탐내는 건 펜던트가 아니라 저 여자의 용기지. 사실 펜던트 안에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북한군 내부의 극비 무선 주파수를 담은 메모리가 숨겨 있었습니다. 철용은 이 주파수를 보안원 리더에게 넘겨주려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양심을 지킨 것입니다. 저의 보잘것없는 펜던트가 북한 국경 경비대의 핵심 정보를 담고 있었다니 이 사실은 저를 더욱 필사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철용의 마지막 희생 덕분에 딸을 등에 업고 압록강 얼음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총알이 물을 튕겨냈습니다. 강물은 영하의 온도였지만 제 심장은 뜨거웠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가 젖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안고 수영했습니다. 이 차가운 강물은 저에겐 지옥의 경계였고 자유로 가는 세례였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보잘것없던 팥가루 상인이 마침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철용의 희생은 평생 저의 빚으로 남았습니다. 강 건너의 흐미한 불빛,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닌 자유라는 이름의 희망이었습니다. 강을 건넌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치는 1만 킬로미터의 여정. 저는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 국경지대에서 허드렛 일을 했고 잡힐까봐 매일 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밀림과 사막을 넘나들면서 저희는 걷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겐 장마당에서 메운 최고의 자산, 즉 정보 분석력과 고객 중심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마당에서 팥가루를 팔 때도 고객의 필요를 읽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배운 경험을 살려 시니어 낮춤형 간병용품 유통이라는 틈새 시장을 발견했습니다. 시니어 세대의 필요는 제가 북한에서 가족의 생존을 위해 고민했던 그 절박함과 닿았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배운 생존형 사업 능력을 한국의 노령화 시장에 접목했습니다. 저는 시니어 간병용품 사업을 확대했고 고객들의 신뢰를 얻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제 사업체를 안정화시키고 제 건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보잘것없는 팥가루 상인이었고 딸의 치료비조차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저에게 노력의 대가를 돌려주었습니다. 제 성공의 비밀은 바로 자유였습니다. 자유롭게 일하고 자유롭게 경쟁하며 그 대가를 온전히 제가 갖는다는 것. 보잘것없는 팥가루 상인도 대한민국에서는 억대 건물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이라면 누구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 딸은 이제 건강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에 걸린 펜던트는 이제 고난의 증거가 아니라 자유와 성공의 상징입니다. 탈북민 TV 시청자 여러분, 저희의 삶은 고통이었지만 희망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의 고난 속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장마당의 상인도 60대에도 해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